707 특전사로 복무하는 여군이 부당함에 의해 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여성 투스타 헌병대장인 그녀의 어머니가 분노에 의해 응징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대한민국 동쪽 끝, 이름 없는 고도의 상공은 칠흑 같은 어둠과 물을 삼킨 구름으로 뒤엉켜 있었다. 지상에서는 금방이라도 손을 뻗어 구름을 찢어버리듯 CH-47 치누크 헬리콥터의 육중한 로터가 대기를 격렬하게 후려치고 있었다. 굉음은 살아있는 짐승의 포효와 같았으나 헬기 내부의 도열한 8명의 그림자에게는 익숙한 자장가와 같았다. 그들 중 한 명, 강유진 상사는 헬기 후방 램프 끝에 한쪽 군어 앞굽을 걸친 채 3000피트 아래의 검은 바다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헬멧 아래로 드러난 갸름한 턱선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의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28. 군에서는 잔뼈가 굵기 시작할 계급과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백전노장의 그것처럼 깊고 고요했다. 콜사인 에코.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창끝으로 꼽히는 알파팀의 돌격 조장이었다. 고도 2500. 강하 5분 전. 목표 지점 풍속 팔로트 양호. 신의 가호가 있기를.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조종사의 건조한 목소리에 유진은 짧게 라저. 라고 응답하며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다. 등에는 전술 배낭과 주무장인 HK-416 소총이 결박되어 있었고 가슴팍의 플레이트 캐리어에는 예비 탄창과 섬광탄 통신 장비가 빈틈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허벅지에 결속된 권총 홀스터에는 USP 택티컬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총 중량 30kg에 육박하는 군장이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일부였고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피부였다. 이번 훈련의 명칭은 여명의 칼날. 가상의 적에게 점령된 아군 레이더 기지를 야간 고공 강화로 침투하여 탈환하고 적 수뇌부를 생포하는 극악한 난이도의 종합 전술 훈련이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707에게 훈련은 실전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에코, 긴장했나? 옆에 서 있던 박준서 원사, 콜사인 타이탄이 헬멧 너머로 나직이 물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자 알파팀의 정신적 지주였다. 늘 하던 일입니다. 원사님께서는 이제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유진이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쳤다. 이 나이에도 심장이 뛰는 걸 보면 아직은 쓸만한 모양이야. 타이탄이 껄껄 웃었다. 이번에 새로 온 막내 녀석이 잘 따라와야 할 텐데. 그의 시선이 팀의 맨 뒤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최일병, 콜사인 루키에게 향했다. 첫 고공 강화 훈련에 참여한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연신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자신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첫 강화.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지배했던 것은 단 하나, 증명하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나는 강선영 소장의 딸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으로서 여기에 서 있다. 강선영.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헌병 병과장이자 현재 단 3명뿐인 여성 장군 중 1명. 철두철미한 원칙과 카리스마로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그녀가 바로 강유진의 어머니였다. 유진이 사관학교 대신 부사관의 길을 택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특전사에 지원했을 때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수군거렸다. 별의 딸이 걷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인 행보였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후광을 등에 업고 편한 길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사서 고생이냐는 동정 어린 시선도 많았다. 그 시선들이 유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로 훈련에 매달렸다. 체력, 사격, 전술 이해도 그 어느 것 하나 최고가 아닌 적이 없었다. 독하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렇게 707의 핵심 대원이 되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끈질겼다. 진급 심사 때마다, 중요한 훈련에 선발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강화 1분 전, 램프의 녹색 등이 켜졌다. 유진은 모든 상념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지금부터 그녀는 강유진이 아니라 에코였다. 임무를 수행하고 팀원을 살리고 살아남아야 하는 한 명의 특전사일 뿐이었다. 가자. 타이탄의 외침과 함께 육중한 군장을 맨 그림자들이 차례차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유진은 네 번째였다. 3000피트 상공에서 내디딘 한 걸음. 온몸을 핥히는 바람의 저항과 함께 그녀의 몸은 자유낙하를 시작했다. 검은 바다와 구름 그 사이에 한 점이 되어 떨어져 내렸다. 고도계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1000피트. 그녀는 정확한 타이밍에 산소 마스크를 고쳐 쓰고 등에 달린 낙하산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등 뒤에서 거대한 날개가 펼쳐지며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치누크의 굉음은 멀어지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유진은 능숙하게 조종주를 다루며 자세를 제어했다. 아래로는 동료들의 낙하산이 차례로 펼쳐지는 것이 보였다. 8개의 검은 꽃이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듯 했다. 목표 지점인 레이더 기지의 희미한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예정된 착지 지점은 기지로부터 1.5km 떨어진 숲속 공터. 소리 없이 접근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유진은 바람의 흐름을 읽으며 정확하게 공터로 향했다. 착지 충격을 최소화하는 자세로 부드럽게 땅에 발을 디뎠다.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완벽한 착지였다. 신속하게 낙하산을 해체하고 주변을 경계했다. 곧이어 타이탄과 다른 팀원들이 속속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루키가 조금 서툰 자세로 착지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괜찮나, 루키? 유진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루키는 얼굴을 붉히며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아직 미숙해서. 첫 강화에 이 정도면 훌륭해.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 유진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온기가 없었다. 전장에서의 격려는 나약함을 감추는 사치일 뿐이었다. 최고의 격려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모두가 살아서 복귀하는 것이다. 팀원 전원이 집결하자 팀장인 김철민 대위콜사인 스팅어가 손짓으로 대형을 지시했다. 유진은 돌격조의 선두에 섰다. 야간 투시경 너머의 세상은 온통 녹색이었다. 나뭇잎의 미세한 떨림,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까지 모든 감각이 칼날처럼 곤두섰다. 그들은 소리 없는 유령처럼 숲을 가로질렀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지형을 확인하고 다음 발 디딜 곳을 살폈다. 1.5km를 이동하는데 꼬박 1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레이더 기지의 철조망이 모습을 드러냈다. 2분간 정지. 최종 브리핑. 스팅어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팀원들은 원형으로 흩어져 주변을 경계하며 스팅어의 지시에 귀를 기울였다. 현재 시간 5시 15분. 적 순찰조 2인 1조 15분 간격으로 외곽 순찰 중. 3분 뒤 동쪽 게이트 통과 예정. 타이탄과 바이퍼의 진호 중사가 순찰조 처리. 에코와 나는 메인 건물 진입로 확보. 나머지는 후방 엄호 및 저격 위치 확보. 질문 있나?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유진은 HK-416의 소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풀었다. 심장이 고동쳤다. 이것은 훈련이었지만 심장은 실전처럼 반응했다. 그녀는 이 긴장감을 사랑했다.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는 감각이었다. 움직여. 스팅어의 명령과 함께 8개의 그림자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타이탄과 바이퍼가 고양이처럼 담벼락을 넘어 사라졌고 잠시 후 칙하는 짧은 파열음과 함께 순찰조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목표 제거. 깨끗하다. 헤드셋으로 타이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스팅어와 함께 절단기로 철조망을 제거하고 기지 내부로 진입했다. 목표는 3층짜리 본관 건물. 적 수뇌부는 3층 관제실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건물 벽에 바싹 붙어 이동하는 순간 유진의 예리한 청각이 미세한 소리를 포착했다. 흙바닥을 끄는 소리. 정규 순찰조가 아닌 매복이었다. 매복. 20 방향. 유진의 외침과 거의 동시에 불꽃이 튀었다. 타타탕. 소음기를 장착하지 않은 AK 소총의 격렬한 총성이 새벽의 정적을 찢었다. 총알이 유진의 헬멧을 스치고 지나가며 섬뜩한 금소금을 냈다. 유진은 몸을 굴려 엄폐물 뒤로 숨으며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그녀의 HK-416에서 나온 세 발의 점사가 정확하게 적의 가슴에 박혔다. 적 사살. 스팅어 괜찮으십니까? 문제없다. 전원 계획 변경. 즉시 돌입한다. 에코 문 열어. 계획이 틀어졌다. 은밀한 침투는 실패했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이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건물 입구로 달려가 접착식 폭약을 부착했다. 타이머를 맞추고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쾅! 폭음과 함께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안으로 날아갔다. 유진은 섬광탄을 던져넣고 가장 먼저 안으로 뛰어들었다. 하얀 섬광과 귀를 찢는 폭음에 정신 못 차리는 적들을 향해 그녀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에코라는 콜사인이 무색하게 그녀의 등장은 언제나 폭풍과 같았다. 1층 로비를 순식간에 정리한 팀원들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사령부 긴급 전문. 훈련 중단. 훈련 중단. 전원 즉시 철수하라. 이건 실제 상황이다. 헤드셋 너머로 다급한 작전 통제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팀원들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스팅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30초 전 동해상에서 신원 미상 세력에 의해 우리 측 상선 마루 1호가 피랍됐다. 현재 이 시간부로 전군의 진돗개 하나 발령. 알파팀은 훈련을 즉시 중단하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 1함대 기지로 이동하여 대기하라. 반복한다. 이건 실제 상황이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훈련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의 서막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탄창을 갈아 끼웠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기도 용암처럼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했다. 헬멧 아래로 흐르는 땀방울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여명의 칼날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이었다. 진짜 칼날은 이제부터 휘둘러질 참이었다. 그리고 그 칼 끝의 가장 앞에 자신이 서게 될 것임을 그녀는 직감했다. 동해 1함대 사령부의 지하 벙커 합동작 전지 휘통 제실 시사이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동해 전역의 해상 지도와 위성 사진, 감청 정보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고 각 군의 작전 장교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고함을 질렀다. 강유진 상사와 알파팀은 헬기로 긴급 이송되어 온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다. 훈련으로 흑먼투성이가 된 전투복 차림 그대로 그들은 작전실 한편에서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지만 8명의 눈은 모두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크린에는 마루 1호의 마지막 발신 위치와 함께 상황 크림슨 던이라는 붉은색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크림슨 던. 해상 피랍 사건 발생 시 무력 개입을 포함한 구출 작전을 지칭하는 군의 작전명이었다. 모두 주목. 작전실 문이 열리며 합참 작전 본부장인 이철의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굳은 표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묻어나왔다. 이 중장과 함께 들어온 인물을 보고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단정하게 각 잡힌 헌병 전투복,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 육군 소장 강선영, 그녀의 어머니였다. 강선영 소장은 작전실의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상황판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이었다. 유진은 애써 시선을 돌려 자신의 총기를 점검하는 척했다. 어머니가 작전본부에 합류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피랍 세력의 배후에 국가 단위의 조직 혹은 테러 단체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사후 처리 및 국제법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것이라는 반증이었다. 이철의 중장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금일 5시 30분경 울릉도 동방 9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국적의 트롤 어선 마루 1호가 신원 미상의 고속정에 의해 피랍되었다.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 총 12명의 선원이 탑승 중이다. 피랍 직전 선장이 해경에 짧은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곧바로 통신이 두절되었다. 현재 피랍 선박은 북동쪽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며 목적지는 북한의 원산항 혹은 연해주에 위치한 제3국의 비밀 항구로 추정된다. 한쪽 모니터에 고속정의 위성 확대 사진이 떴다. 날렵한 선체의 중기관총이 거치된 전형적인 비대칭 위협 세력의 선박이었다. 문제는 이것이다. 이 중장이 말을 이었다. 피랍 세력은 자신들을 붉은 별 여단이라 칭하며 1시간 전 외신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왔다. 현재 우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국제 테러리스트 알카심을 24시간 내로 석방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1시간마다 한 명씩 처형하겠다는 것이다. 작전실 내부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알카심. 중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핵심 자금책으로 2년 전 국정원과 707의 합동작전으로 국내에서 검거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물이었다. 대통령께서는 방금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통해 군사작전을 최종 승인하셨다. 구출 작전명 크림슨 던의 지휘는 합참작전본부가 맡는다. 그리고 이번 작전의 최선봉에는 제707 특수임무단 알파팀이 투입된다. 모든 시선이 유진과 그녀의 팀원들에게 쏠렸다. 김철민 대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경례했다. 명령 대기하겠습니다. 좋다. 이 중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의 성패는 속도와 은밀성에 달려있다. 해군 UDTSEAL 팀이 외곽 차단 및 해상 퇴로 확보를 담당하고 알파팀은 잠수함 홍범도함을 이용해 피랍 선박의 최대한 근접, 수중 침투 방식으로 선박에 올라 인질을 구출하고 테러범을 전원 사살한다. 교섭이나 타협은 없다. 오직 선멸뿐이다. 작전 목표는 명확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지옥과도 같을 터였다. 움직이는 선박, 좁은 선실, 인질과 뒤섞인 테러범. 단 한 발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CQB가 기다리고 있었다. 작전 개시 시각은 내일 새벽 3시. 달빛이 없는 금음을 이용한다. 질문 있나? 피랍 선박의 내부 구조도가 있습니까? 스팅어 김 대위가 물었다. 마루 1호와 동일한 재원의 트롤 어선 구조도를 확보했다. 지금 즉시 전송하겠다.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적의 규모와 무장 수준은 어떻습니까? 타이탄 박원사가 물었다. 최소 10명 이상으로 추정. AK 소총과 RPG-7으로 무장한 것으로 보인다.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브리핑이 끝나고 작전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해 알파팀은 별도의 격리된 공간으로 이동했다. 유진은 팀원들과 함께 선박의 도면을 바닥에 펼쳐놓고 수십,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진입로, 예상 교전 지점, 인질 위치, 퇴출 경로. 모든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과정이었다. 땀과 열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 그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한참 동안 토의가 이어지던 중 문이 열리고 강선영 소장이 들어왔다. 팀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지만 강 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계속하게. 난 잠시 김 대위와 할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스팅어를 데리고 방 한쪽 구석으로 갔다. 무어라 나직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을 유진은 애써 외면하며 도면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온 신경은 그쪽으로 쏠려 있었다. 또 시작이군. 자조적인 미소가 입가에 스쳤다. 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다. 중요한 작전 직전 자신의 딸이 속한 팀의 지휘관을 조용히 불러 부탁을 하곤 했다.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팀의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 최대한 안전한 임무를 맡겨달라는 취지에, 그러나 누가 봐도 명백한 압력이었다. 유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과거에 스팅어가 술에 취해 무심코 내뱉은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강 상사, 자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자네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유진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박혔다. 어머니의 배려는 그녀의 모든 노력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그녀를 온실 속 화초로 만들고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를 고립시키는 독이었다. 잠시 후 스팅어가 복잡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강선영 소장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자, 다시 집중하자. 에코. 스팅어가 유진을 불렀다. 너는 이번 작전에서 후방 지원 및 저격 엄호를 맡는다. 선박 상부 마스트의 자리를 잡고 팀원들이 진입할 때 외부의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다. 순간 팀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알파팀 최고의 돌격 조장인 에코에게 후방 지원 임무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임무였고 팀의 핵심 전력을 낭비하는 결정이었다. 바이퍼 이진호 중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에코 없이 저희끼리 어떻게 선실소탕을 합니까? 가장 위험한 곳은 항상 에코가 제일 먼저 들어갔지 않습니까? 내 결정이다. 이해 있나? 스팅어가 단호하게 소리쳤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통하지 않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군대에서 명령은 절대적이다. 특히 작전 직전의 팀워크를 해치는 행위는 자살과도 같다. 알겠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유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어머니, 대체 어디까지 저를 비참하게 만드실 겁니까? 저는 당신의 인형이 아닙니다. 그날 밤 출동 준비를 마친 유진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함대 부두로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다. 칠흑 같은 바다 저편, 지금 이 순간에도 인질들은 공포에 떨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자신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동료들의 등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유진아. 어머니 강선영 소장이었다. 사적인 자리에서만 부르는 이름이었다. 유진은 대답 없이 바다만 바라보았다. 몸 조심하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장님, 소장님의 그 걱정이 저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강선영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다. 저는 군인입니다. 707의 대원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가장 위험한 곳에서 싸우고 함께 살아 돌아오는 것이 저의 임무이자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소장님께서는 매번 그 자부심을 빼앗아 가십니다. 저를 동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온실 속 화초로 만드십니다. 제가 왜 사관학교 대신 부사관의 길을 택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저를 위하신다면 제발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강선영의 딸이 아니라 강유진 상사로 싸우고 죽을 수 있도록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말을 마친 유진은 경례도 없이 몸을 돌려 막사로 향했다. 등 뒤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모습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내일 새벽 그녀는 명령에 따라 후방에 남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상황이 잘못된다면, 동료들이 위기에 처한다면, 그때는 그 어떤 명령도 어머니의 그림자도 그녀를 막지 못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증명할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새벽 3시. 동해의 수면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고 고요했다. 수심 50m 아래 장보고급 잠수함 홍범도함은 모든 소음을 죽인 채 목표를 향해 은밀하게 기동하고 있었다. 함내 전투정보실, 붉은 조명 아래 강유진 상사와 알파팀은 마지막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목표 피랍 선박 마루 1호까지 거리 500m. 조류 안정적. 침투의 최적의 조건이다. 함장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울렸다. 유진은 수중 스쿠터 SDV에 자신의 저격총 K-14를 단단히 결속했다. 방수 처리된 케이스 안에 든 그것은 그녀의 눈이자 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손을 마음껏 쓸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에코 준비됐나? 팀장인 스팅어 김대위가 다가와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착잡함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고개만 짧게 끄덕였다. 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원들의 뒤는 제가 책임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사적인 감정은 이미 수면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다. 지금은 오직 임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래, 믿는다. 스팅어는 유진의 어깨를 한번 굳게 쥐어주고는 다른 팀원들에게로 향했다. 자, 이제 나갈 시간이다. 모두 살아 돌아온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알파팀은 차례차례 어뢰 발사관을 통해 차가운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유진은 가장 마지막이었다. 칠흑 같은 심해의 압력이 온몸을 감싸왔다. 오직 수중 스쿠터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녀가 나아갈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거대한 고래떼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마루 1호를 향해 접근했다. 곧이어 거대한 선박의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낡고 녹슨 선체는 마치 유령선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계획대로 스팅어를 포함한 돌격조 6명은 선미 아래로 접근해 갈고리를 걸고 조용히 갑판 위로 올라갔다. 유진과 후방 지원을 맡은 또 다른 팀원 한 명은 선체 중앙부 가장 높은 마스트를 향해 움직였다. 마스트에 오르는 과정은 고독한 싸움이었다. 미끄러운 철제 구조물을 오직 팔과 다리의 힘으로 기어올라야 했다. 아래에서는 동료들이 목숨을 건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저 높은 곳에서 관망해야 한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마침내 마스트 꼭대기 좁은 감시용 발판에 몸을 고정한 유진은 신속하게 저격총을 조립했다. 12배율 스코프를 통해 내려다본 갑판의 모습은 손바닥처럼 환히 보였다. 야간 투시경 모드로 전환하자 녹색 시야 속에 갑판을 순찰하는 테러범 2명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에코 위치 확보. 오버.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라저 에코. 돌격조 진입 30초 전. 외부의 위협은 너에게 맡긴다. 스팅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숨을 참았다. 십자선 중앙에 순찰병의 머리를 정확히 조준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목표와 자신만이 존재했다. 돌입 5초 전. 셋, 둘, 하나. 돌입. 스팅어의 명령과 함께 선교 브릿지와 기관실 입구에서 동시에 펑하는 낮은 파열음이 울렸다. 돌격조가 문을 파괴하고 진입한 것이다. 유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 픽하는 소음 섞인 총성과 함께 갑판 왼쪽에 있던 테러범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동시에 다른 한 명의 머리에도 정확히 총알이 박혔다. 후방 지원조의 완벽한 협업이었다. 외부 위협 둘 제거. 깨끗하다. 이제부터는 내부의 싸움이었다. 유진의 헤드셋 너머로 격렬한 총성과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다. 알파1 선교 진입. 적 둘 사살. 알파2 기관실 확보. 인질 없다. 인질은 아마도 어창이나 선원 침실에 있을 거다. B팀은 아래로, 어팀은 선수 쪽으로. 유진은 스코프를 통해 선박 전체를 훑으며 혹시 모를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에서 뛰쳐나오는 적을 경계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자신은 이렇게 멀리서 지켜봐야만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피랍 선박의 뒤쪽 약 1km 떨어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고속정 한 척이 전조등을 환하게 켜며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매복이었다. 브리핑에 없던 적의 증원군이었다. 적 증원. 구시 방향 거리 1km. 고속정 한 척 접근 중. 유진이 다급하게 외쳤다. 젠장. UDT-팀은 뭐 하는 거야? 스팅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팅어 UDT의 응답이 없다. 통신 재밍 전파 방해인 것 같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외부의 지원과 차단이 모두 끊긴 채 알파팀은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것이다. 새로 나타난 고속정은 무서운 속도로 마루 1호를 향해 돌진해왔다. 뱃머리에 거치된 중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총알이 유진이 자리 잡은 마스트를 강타하며 불꽃을 튀겼다. 유진은 재빨리 자세를 낮춰 총탄을 피했다. 이대로는 전멸이었다. 내부의 적과 싸우는 동료들은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가야겠습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K-14를 등에 다시 결속하고 마스트에 감아두었던 로프를 풀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바다를 향해 몸을 날렸다. 40m 아래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다이빙이었다. 물속에서 그녀는 신속하게 수중 스쿠터를 회수했다. 그리고는 전속력으로 적 고속정을 향해 돌진했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고속정의 바로 아래 사각지대로 접근한 유진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어 상황을 살폈다. 적들은 마루 1호를 향해 정신없이 총격을 퍼붓고 있었다. 유진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고속정의 스크루 프로펠러를 향해 접착식 소형 폭뢰를 부착했다. 그리고는 최대한 멀리 달아났다. 전원 충격 대비. 유진의 외침과 함께 쾅 하는 굉음이 바닷속을 뒤흔들었다. 고속정의 후미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고 추진력을 잃은 배는 바다 위에서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고속정에 타고 있던 테러범들이 방향을 잃은 배에서 마루 1호로 총격을 계속 퍼붓고 있었다. 유진은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선체 난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정확하게 적들을 조준 사격하기 시작했다.
탕, 탕, 탕. 물 위에서 불안정한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총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들의 머리와 가슴에 박혔다. 마치 춤을 추는 듯한 그녀의 몸놀림은 죽음의 발레와도 같았다. 마지막 적이 쓰러지는 것을 확인한 유진은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외부 위협. 모두 제거. 오버. 그녀의 보고에 헤드셋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에코, 너 어떻게 된 거야? 스팅어의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질 전원 구출했다. 부상자 2명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 너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그때 유진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인질 구출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마루 1호의 선실에서 테러범 한 명이 어린아이의 목에 칼을 댄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인질 명단에 없던 아이였다. 아마도 선원의 가족인 듯 했다. 모두 물러서. 움직이면 이 아이의 목을 그어버리겠다. 테러범은 아이를 방패 삼아 천천히 갑판 끝으로 이동했다. 알파팀 대원들은 섣불리 총을 쏘지 못한 채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격수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K-14는 마스트 위에 있었다. 거리는 약 70m. 권총으로는 너무나 위험한 거리였다. 아이를 맞출 확률이 너무 높았다. 젠장.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바로 그때 테러범과 마주 보고 있던 스팅어의 눈이 유진을 향했다. 그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내가 해결해라. 그것은 명령이 아닌 믿음의 표현이었다. 유진은 숨을 골랐다. 출렁이는 파도, 아이의 울음소리, 테러범의 거친 숨소리. 세상의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권총을 파지하고 온 정신을 집중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동료들의 얼굴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총구 끝에서 교차했다. 나는 강선영의 딸이 아니다. 나는 707의 에코다. 순간 테러범이 아이를 끌고 방향을 트는 찰나의 순간, 아이와 그의 머리 사이에 1초도 안 되는 짧은 틈이 생겼다. 유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탕! 한 발의 총성. 총알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정확하게 테러범의 미간에 박혔다. 테러범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고 아이는 무사히 갑판 위로 쓰러졌다. 갑판 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팀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유진은 힘이 빠진 듯 선체에 몸을 기댔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온몸의 통증과 탈진 증세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작전은 끝났다. 그녀는 명령을 어겼지만 모두를 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천의 부대로 복귀하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영웅이라는 칭송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헌병 병과장 강선영 소장의 서슬 퍼런 분노와 군법회의라는 차가운 현실일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동해의 차가운 새벽 바다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작전 종료 후 12시간 만에 알파팀을 태운 UH-의육식 블랙호크는 경기도 이천의 특수전사령부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기체에서 내리는 대원들의 얼굴에는 극한의 피로와 함께 임무를 완수했다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특히 강유진 상사를 바라보는 팀원들의 시선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다. 명령 불복종, 돌발 행동.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신기에 가까운 결과로 팀 전체를 구해낸 전우.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에이스를 넘어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다들 고생했다. 즉시 장비 반납하고 의료 검진 후 디브리핑을 준비한다. 팀장 김철민 대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유진을 흘깃 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유진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그녀를 군법회의에 넘겨야 할 첫 번째 보고자이기도 했다. 부대 복귀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부대 전체에 크림슨 던 작전의 성공 소식이 퍼져 있었고 마주치는 장교와 부사관들은 알파팀, 특히 유진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70m 거리에서 권총으로 인질범을 저격했다더라. 혼자서 적 고속정을 침몰시켰다더라 하는 소문은 이미 신화가 되어 부대를 떠돌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든 시선이 불편하고 어색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특수전 사령관 주재의 1차 디브리핑은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사령관은 알파팀 전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 인지를 구출한 대원들의 용기를 높이 샀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에는 유진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교묘하게 생략되어 있었다. 현장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성공적인 상황 대처. 일단은 그렇게 봉합된 채였다. 모두가 이 위태로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디브리핑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 유진을 김대위가 조용히 불렀다. 강 상사. 잠시 나 좀 보지. 둘만 남게 된 작전 준비실. 김대위는 한참이나 담배에 불을 붙이지 못한 채 망설였다. 유진아. 그가 처음으로 계급 대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자랑스럽다. 진심으로. 넌 내 최고의 팀원이고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하지만 나는 지휘관이다. 나는 내 행동을 사실 그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게 원칙이니까요. 변명할 생각 없습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령부에서는 이번 일을 조용히 덮고 싶어하는 눈치다. 여론도 우리 편이고. 하지만 문제는 내 어머니야. 김대위의 말에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헌병병과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지휘 계통을 무시한 독단적 행동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이건 내 추측이지만 강선영 소장님은 너를 보호하려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본보기로서 자신의 딸조차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걸지도. 그 순간 행정반장이 다가와 유진에게 보고했다. 강유진 상사. 사령관님께서 찾으십니다. 본관 3층 회의실로 즉시 이동하라고 하십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김대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유진은 그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본관 3층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회의실은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VIP 접견실이었다. 문 앞에는 헌병 2명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거대한 티크 나무 테이블 한가운데 강선영 소장이 홀로 앉아 있었다. 장군복이 아닌 각 잡힌 헌병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헌병 병과장의 모습이었다. 앉아라. 명령이었다. 유진은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강선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뒤적였다. 얼음장 같은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작전명 크림슨 던. 결과 성공적. 인질 12명 전원 구출, 추가로 신원 미상의 아동 1명 구출. 테러범 전원 사살. 아군 피해 경미. 강선영이 서류를 읽듯 건조하게 말했다.
하지만 과정은 엉망진창이군. 그녀가 서류철을 유진 앞으로 밀었다. 김철민 대위가 방금 제출한 최초 상황 보고서였다. 유진의 모든 행동이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1. 지정된 저격 위치 무단 이탈. 2. 지휘관 보고 없이 단독으로 적 증원 세력의 교전. 3. 명령 개통을 무시한 독단적 판단 및 행동. 변명해 보거라. 강선영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변명할 것 없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강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 눈에는 이것이 사실로만 보이나? 내가 보기엔 한낱치기 어린 하사의 영웅 노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뭔데? 내가 신이라도 된 줄 아나? 수십 년간 최고의 전문가들이 수립한 교전 수칙과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누가 가르쳤지? 상황이었습니다. 유진이 처음으로 반박했다. 교전 수칙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통신이 두절되었고 아군은 고립되었습니다. 팀원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최선의 판단? 강선영이 코웃음을 쳤다. 그것은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만약 내가 쏜 폭뇌가 불발했더라면, 내가 적 고속정에 발각되어 사살당했더라면, 내가 쏜 마지막 권총 탄환이 아이를 맞췄더라면, 그때는 어쩔 뻔했지. 너 하나 때문에 작전 전체가 실패하고 인질과 내 동료들까지 모두 죽을 수도 있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제가 졌을 겁니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어머니를 마주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하지만 소장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안전한 임무가 오히려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마스트 위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적의 심장부로 돌격하는 최선봉이었습니다. 소장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적의 증원군이 나타나기도 전에 작전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실패한 작전 계획의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건가? 강선영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판단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유진의 당당한 태도에 강선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딸의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결코 꺾이지 않을 단단한 의지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강선영이 차갑게 선언했다. 강유진 상사의 명령 불복종 및 독단적 교전 행위에 대해 육군 헌병사령부 주관으로 공식적인 조사를 개시한다. 너는 오늘부로 모든 작전과 훈련에서 배제된다. 부대 내에서 대기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그리고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내 어깨 위 계급장 따위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할 테니. 최종 판단은 군사재판에서 내려질 것이다. 폭풍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강선영 소장의 선언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육군본부 헌병단 소속의 수사관 2명이 707부대에 도착했다. 책임 수사관은 박지훈 소령. 30대 후반의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와 집요한 수사 방식으로 헌병 내에서도 면도날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은 백호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다. 유진은 모든 직무에서 정지되었고 사실상의 연금 상태로 숙소에 머물러야 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의 눈을 의식해 자유롭게 접촉할 수도 없었다. 부대의 영웅은 하루아침에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조사는 알파팀 대원들의 개별 신문으로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불려간 것은 팀장 김철민 대위였다. 박지훈 소령은 회의실에 김 대위와 단둘이 마주 앉아 녹음기를 켠 채 신문을 시작했다. 김철민 대위. 작전 당시 강유진 상사에게 하달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시오. 선박 마스트 위에서 후방 저격 및 어무 임무를 맡겼습니다. 강 상사는 그 명령을 이행했나? 초기에는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적 증원군 출현 이후 제 허가 없이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허가 없이? 그렇다면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군. 대위는 왜 즉시 제지하지 않았지? 통신 두절 상태였고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강 상사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팀 전체를 구했습니다. 박소령은 김 대위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오직 사실에만 관심 있는 듯 했다. 다음은 이진호 중사 바이퍼의 차례였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으로 유진을 변호했다. 강 상사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다 죽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려놓은 작전 계획대로만 세상이 돌아갑니까? 현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기 마련이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에코 같은 진짜 군인입니다. 명령 불복 종료? 웃기지 마십시오. 그건 죽은 규칙을 지키려다 아군을 다 죽이는 멍청한 짓보다 훨씬 명예로운 겁니다. 처벌하시려거든 그를 막지 못한 저도 같이 처벌하십시오. 바이퍼의 격한 항변에도 박소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증인 박준서 원사 타이탄을 불렀다. 20년 군 생활의 베테랑은 차분했지만 그의 증언에는 누구보다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박지훈 소령님.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전장을 경험했고 수백 명의 특전사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강유진 상사 같은 대원은 처음 봅니다. 그녀의 판단력, 결단력, 그리고 동료를 구하려는 희생정신은 교범에 나오는 그 어떤 이론보다 뛰어납니다. 규칙은 평시를 위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규칙을 넘어서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강 상사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만약 군이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절차만을 문제 삼아 그녀를 처벌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괴물과 싸울 용사를 잃고 오직 서류에만 능한 행정가를 얻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일병 루키가 신문을 받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본 것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는 총알이 빗발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강 상사님이 권총 한 자루로 적들을 쓰러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도 봤습니다. 제 눈에는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팀원의 증언은 기록되었다. 그들의 말은 유진의 범죄 사실을 입증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유진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신문실에 들어섰다. 박지훈 소령은 그녀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한 뒤 서류를 넘기며 첫 질문을 던졌다. 강유진 상사. 왜 명령을 어겼지? 제 임무는 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 위치에서는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판단이 지휘관의 명령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의 명령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그로 인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대원이 보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설명했다. 적 고속정의 출현, 통신 두절, UDT의 지원 불가, 내부에서 교전 중인 팀원들의 위험 노출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영웅심이나 치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를 계산한 끝에 내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역설했다. 마지막 질문이다. 박소령이 펜을 내려놓고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70m 거리에서 권총으로 움직이는 목표를 사격했다.
인질이 맞을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었어. 무슨 자신감으로 쏜 거지?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나직하게 대답했다.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이었습니다. 의무감? 스코프 너머로 수천 번을 보고 격발 장치 위에서 수만 번을 망설이며 단련한 감각입니다. 내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 결과는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저격수의 의무감입니다. 저는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저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신문은 그것으로 끝났다. 박지훈 소령은 어떤 결론도 내비치지 않은 채 수고했다. 조사 결과는 상부에 보고될 것이다. 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유진은 텅 빈 신문실에 홀로 남았다. 후회는 없었다.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개인의 신념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톱니바퀴가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박지훈 소령의 보고서는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계룡대 합참의장실에 가장 먼저 보고되었다. 보고서는 지독할 정도로 중립적이었다. 강유진 상사의 명백한 명령 불복종 사실과 그로 인해 초래된 성공적인 작전 결과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옹호하는 알파팀 전원의 증언이 가감없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를 받아든 합참의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 헌병병과장실. 강선영 소장 역시 같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딸의 운명을 결정할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철권 아래 헌병단은 이미 강유진 상사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부의 사건을 송치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모든 것이 그녀의 결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계룡대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군인으로서의 그녀는 단호했다. 예외 없는 원칙. 그것이 무너진 군대는 모래성과 같다. 아무리 뛰어난 군인이라도 지휘 체계를 무시한다면 그는 군인이 아니라 무장한 개인일 뿐이다. 딸이라서가 아니라 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 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그녀는 고통스러웠다. 보고서 행간에 담긴 딸의 목소리. 저는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 오만하리만치 당당한 목소리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 했던 길을 선택하고 수많은 편견과 싸우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던 자신의 과거. 유진은 그녀를 가장 많이 원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가장 많이 닮은 아이였다. 그때 비서실장의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소장님, 특수전 사령관님께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잠시 후 3개의 별을 어깨에 단 특수전 사령관이 그녀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강선영보다 군 기수는 아래였지만 야전 지휘관으로서 군 전체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강 장군, 바쁜 시간에 미안하네. 아닙니다, 사령관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특수전 사령관은 망설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유진 상사건 때문이네. 내가 자네에게 압력을 행사하러 온 건 아니야. 다만 특수부대를 책임지는 선배로서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왔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 장군, 우리는 교범대로만 싸우는 군인을 원하지 않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군인을 원하지. 전쟁터는 변수의 연속이고 때로는 교범을 찢어버려야 할 순간이 오기 마련이야. 강 상사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완벽한 답을 찾아냈어. 우리가 만약 그 답을 찾아낸 병사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겠나? 모두가 몸을 사리고 책임질 일은 피하고 그저 죽은 규칙 뒤에 숨으려 들겠지.
그게 바로 패배하는 군대의 모습이야. 그의 말은 강선영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강 상사 같은 인재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보물이야. 군이 그 아이를 품지 못한다면 그건 그 아이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일세.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게. 특수전 사령관이 돌아간 후 강선영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가치가 충돌하고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원칙, 그리고 지휘관으로서의 해안. 한편 이천의 부대에 격리된 유진은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훈련이 금지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개인 정비와 체력 단련뿐이었다. 매일 새벽 그녀는 연병장을 달렸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는 무력감과 싸웠다. 창밖으로 완전 군장을 갖추고 훈련을 나서는 동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다. 버려졌다는 느낌.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다. 밤이 깊었다. 계룡대 강선영의 집무실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군 검찰부도 합참의장실도 아니었다. 군 내부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한민간인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과거 군법무관 시절 군 내부의 부조리와 싸우다 불명예 전역을 하고 이후 군 관련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독종 변호사. 오랜만이군 서 변호사. 강선영이 나직이 말했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내 딸의 사건을 맡아주게.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의외라는 듯 잠시 말이 없다가 되물었다. 장군님께서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시다니요. 무슨 뜻입니까?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게 아니었습니까? 강선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그 아이의 앞길을 막을 수는 있어도 그 아이의 날개를 꺾을 수는 없더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군인이 아닌 어머니의 것이었다. 나는 이 사건을 덮지 않을 걸세.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힐 거야. 내 딸이 군사재판정, 그 가장 공정한 전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네. 그러니 자네가 그 아이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게. 보이지 않는 전장의 포성이 마침내 울리기 시작했다. 강선영은 딸을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의심과 편견을 깨부수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위대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강유진 상사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소식은 부대에 파다하게 퍼졌다. 하지만 그 변호사가 군 외부의 민간인, 그것도 반골로 유명한 서진우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가 의아해했다. 강선영 소장이 딸을 위해 군 내부의 최고 법무관을 동원할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선택이었다. 유진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면회실에서 처음 마주한 서진우 변호사에게서 깊은 불신을 느꼈다. 그는 군인처럼 각 잡힌 인물이 아니었다. 살짝 헝클어진 머리, 날카롭지만 피곤에 지친 눈,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소적인 표정. 그는 군복 대신 낡은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강유진 상사. 서진우라고 합니다. 당신의 변호를 맡게 됐소.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유진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되물었다. 어머니가 보냈습니까? 그래. 서진우는 시침이 뗄 생각도 없다는 듯 순순히 인정했다. 강선영 장군께서 직접 연락하셨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하면서. 필요 없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변호사 없이 사실만을 말할 겁니다. 어머니의 인형 노릇은 이제 끝입니다. 그녀의 쏘아붙이는 말에 서진우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유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사실,
군사재판이 사실관계만 따지는 곳인 줄 아나? 천만에. 재판은 전쟁이야. 이야기와 이야기의 싸움이지. 지금 검찰 측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해. 유능하지만 오만한 군인이 명령을 무시하고 부대를 위험에 빠뜨렸다. 명쾌하지. 군 수뇌부가 아주 좋아할 만한 스토리야. 그런데 당신 스토리는 뭔데? 나는 옳았고 내 감이 맞았다. 그건 스토리라고 할 수 없어. 그냥 독선일 뿐이지. 그의 직설적인 말은 유씨의 폐부를 찔렀다. 당신 어머니 강선영 장군이 왜 나를 선임했는지 알아? 서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직이 말했다. 당신을 무죄로 빼내려고. 아니, 그분은 지금 판을 더 키우는 중이야. 당신을 그냥 군사재판이라는 도마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군 전체가 주목하는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려는 거지. 그 재판에서 당신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앞으로 그 누구도 강선영의 딸이라는 소리를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야. 당신 어머니는 지금 당신이라는 가장 비싼 칩을 걸고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하는 중이라고. 이제 알겠나? 이건 당신을 보호하려는 재판이 아니야. 당신을 증명시키려는 전쟁이지. 유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자신을 세상에 내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이길 거라고 믿고 있어. 그 믿음에 부응할지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 불운한 영웅 코스프레나 하다가 불명예 전역할지는 당신이 선택할 문제야. 어떡하겠나 강 상사? 서진우는 유진에게 선택지를 던졌다. 그날 밤 유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머니의 잔인하리만치 위대한 계획 앞에서 그녀는 전율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전쟁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다시 서진우를 만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좋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 이야기 전쟁이라는 것,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비로소 이방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계룡대 보통군사법원. 대한민국 군 사법체계의 심장부인 이곳의 공기는 강철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유진 상사는 빳빳하게 달인 정복 차림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방청석 한쪽 끝 강선영 소장은 얼음 같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법정 안의 기운은 비정상적으로 팽팽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군 검찰 측의 논고가 시작되었다. 검사 류태석 소령은 야심에 찬 눈빛으로 유진을 겨누며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다. 피고 강유진 상사는 크림슨 던 작전 중 지휘관의 명백한 명령을 수차례 불복종하고 독단적인 교전 행위로 작전 전체와 아군의 생명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군의 근간인 지휘 체계를 능멸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검찰의 첫 번째 증인은 김철민 대위였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사실 그대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 증인은 피고에게 마스트 위 저격 임무를 명령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고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까? 아니요, 이탈했습니다. 검사는 김 대위를 통해 명령 불복종이라는 사실을 팩트로 규정하고 유진을 지휘관의 통제를 벗어난 통제 불능의 부하로 몰아갔다. 서진우 변호사의 반대 신문은 짧았다. 김 대위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위님께서는 군 생활 내내 단 한 번이라도 강유진 상사의 전투 능력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 상사는 제가 아는 최고의 군인입니다. 이후 검찰 측은 군사교리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워 지휘 계통을 무시한 행동이 군 조직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역설했다. 모든 증거와 논리는 유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재판의 흐름은 검찰의 의도대로 원칙과 규율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검찰은 결정타를 날렸다. 마루 1호의 선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테러범들의 잔혹함을 증언하며 법정을 공포에 빠뜨렸고, 검사는 그의 증언을 이용해 유진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도박이었는지를 부각했다. 선장님, 만약 피고의 마지막 총알이 빗나가 따님을 맞췄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검찰의 공세가 끝나자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유진에게 등을 돌린 듯 했다. 그녀는 유능하지만 그 유능함을 주체하지 못해 동료와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린 오만한 군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재판이 휴정되자 유진은 참담한 심정으로 서진우를 바라봤다. 이게 변호사님이 말한 전쟁입니까? 일방적인 학살 같은데요. 서진우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답했다. 원래 전쟁 초반은 시끄러운 법이야. 저쪽이 쏠 총알을 다 쐈으니 이제 조용히 우리 차례를 기다리면 돼. 그의 눈은 다음 라운드를 기다리는 도박사처럼 기묘한 빛을 내고 있었다. 다음 재판일 서진우 변호사는 반격을 시작했다. 그의 전략은 검찰처럼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벌어진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여러분. 검찰은 지금까지 피고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피고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변호인 측 첫 번째 증인은 타이탄 박준서 원사였다. 서진우는 그에게 크림슨 던 작전뿐만 아니라 과거 유진과 함께했던 수많은 작전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증인, 3년 전 중동 파병 당시 사제 폭탄이 매설된 건물에 고립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교범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전원 퇴각 후 폭격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유진 상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서 적의 통신망을 교란하고 폭탄의 종류를 파악한 뒤 저희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그곳에 묻혔을 겁니다. 타이탄은 유진이 단순히 명령을 어기는 군인이 아니라 교범이 무력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팀을 구원해 온 해결사였음을 증언했다. 강유진 상사가 아닌 전장의 전설 에코의 이야기가 법정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다음 증인은 바이퍼 이진호 중사였다. 그는 자신이 처음에는 별의 딸이라는 배경 때문에 유진을 얼마나 미워하고 질투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저는 강 상사가 꼴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훈련에서 저를 압도했고 모든 작전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배경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오직 실력만으로 이 자리에 선 괴물입니다. 저는 그녀를 존경합니다. 그날 바다에서 저는 신을 봤습니다. 그의 증언은 유진이 특혜를 받은 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정에 각인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인 측의 히든 카드가 등장했다. 그날 유진이 구했던 어린아이의 아버지, 마루 1호의 기관사였다. 그는 서진우의 어떤 질문도 필요 없다는 듯 재판부를 향해 울부짖었다. 제가 제 딸이 살아있는 것은 다 저 군인 덕분입니다. 규칙이요? 명령이요? 좋습니다. 그 규칙대로 했다면 지금 제 딸은 저 차가운 바닷속에 있을 겁니다. 만약 제 딸의 목숨과 저 군인의 군 생활을 맞바꿔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그런 군대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의 영웅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민간인의 눈물 섞인 호소는 그 어떤 논리적인 변론보다도 더 강하게 심판관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마지막으로 서진우는 강유진을 증인석으로 불렀다. 강유진 상사. 당신은 왜 방아쇠를 당겼습니까? 유진은 방청석의 어머니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저의 조준경 안에 들어온 이상 그것은 저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책임,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군인의 책임을 다한 것뿐입니다. 서진우의 최종 변론이 이어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법전을 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기 앉아있는 아이와 아버지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징벌을 통해 군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포상을 통해 진정한 군인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명령에만 복종하는 군대를 원합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를 원합니까? 재판이 끝났다. 심판관들은 평결을 위해 퇴장했다.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유진은 모든 것을 쏟아낸 듯 텅 빈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재판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장인 육군 중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강유진 상사. 군인에게 명령 복종은 생명과도 같다. 피고는 지휘관의 명령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죄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유진의 동료들은 탄식했고 서진우 변호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선영 소장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만 재판장이 말을 이었다. 피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의 중대성, 구출된 인질들의 간곡한 탄원, 그리고 동료 부대원들의 신뢰를 고려하고 무엇보다 군인의 존재 이유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상기하여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선고한다. 이상. 유죄 판결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강등도 구금도 불명예 전역도 아닌 서류에 남는 가벼운 질책. 그것은 군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이자 유진의 행위에 대한 명예로운 인정이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알파팀 대원들은 유진을 끌어안고 기뻐했다. 서진우 변호사가 다가와 유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야기 전쟁, 우리가 이겼소. 하지만 유진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방청석을 빠져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녀는 인파를 해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계룡대 본관 앞 거대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깃대 아래 강선영이 홀로 서 있었다. 유진이 다가가자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장군으로서의 위엄도 재판 내내 유지하던 얼음 가면도 사라진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 얼굴이었다. 내가 틀렸다. 강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나는 너를 내 품 안의 새장에 가두려 했더구나. 내가 폭풍을 뚫고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널 잃을까봐 두려웠다. 군인 강유진이 아니라 내 딸 유진이를 말이다. 저도 틀렸어요. 유진이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저를 억누른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를 위해 가장 혹독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계신 줄도 모르고.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어머니. 더는 저를 위해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께서 저를 충분히 강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묵혀왔던 오해와 원망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강유진은 상사가 아닌 원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녀는 707 신임 부사관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교관이 되어 있었다. 재판 이후 그녀는 군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특전사들의 귀감이 되었다. 규칙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옆의 전우와 너희가 지켜야 할 국민이다. 때로는 규칙을 넘어서야 할 순간이 온다. 그 순간에 도망치지 않는 군인, 책임을 질 줄 아는 군인이 되어라.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교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게와 깊이가 실려 있었다. 멀리 떨어진 언덕 위 사복 차림의 강선영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의 독립된 태양이 된 딸. 그녀의 입가에 비로소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강선영은 조용히 몸을 돌려 언덕을 내려갔다. 더 이상 그녀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딸의 세상은 이제 온전히 딸의 것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이천의 훈련장에 내걸린 거대한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었다.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의 깃발 아래 두 여성 군인의 길고 긴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나고 새로운 신화가 시작되고 있었다.